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 80%, 시점은 20년입니다.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난카이 해곡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시 화산재가 도쿄도 쪽으로 낙하해서 쓰나미 경보가 울리더라도 사람들이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최대 20만 명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교수님, 지난번 영상에서 저 너무 무서웠는데요. 일본 정부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이지 지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라고 지금 그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국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 네. 필요 이상으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지 말자. 예,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 해구 쪽 태평양이 동북 혼슈 아래로 섭입하는 곳, 그곳에는 9.0, 9점대의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보편적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거를 받아들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큰 재앙을 맞이한 겁니다. 학자들이 틀렸군요. 그러니까. 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수 의견,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뭐냐면 학계에서 여러 어떤 원로 학자부터 이 모든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 공식 입장을 취하겠다. 이건 너무 소수설이고 너무 급진적인 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가 너무 큰 피해를 본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호쿠 지방 태평양 지진 교훈으로 하는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1월 1일에 일본 서쪽 해안의 노토반도에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7.6 지진에 50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참 엄청난 피해인데. 근데 이 7점대 지진이 일본에서 바다에서 발생을 해도 사망자가 잘 안 나옵니다. 작년도 12월에도 아오모리 7.6 지진 났었고 올해 4월에도 지진이 7.5짜리가 산리쿠 지진이 났는데도 사망자 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진 큰 거 날 거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 이 서쪽에 있는 노토반도에서는 이 지진이 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지시키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가 또 당한 겁니다. 그 큰 일을 겪고 나서 또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또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학계의 정설, 통론, 어떤 권위자들의 어떤 일치된 이야기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너무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하라 이런 얘기군요. 발생 확률이 0.1%라도 국민들한테 경보를 발령하고 대비시킨다. 그게 사회적인 어떤 동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넉넉히 있다가 당하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그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번에 일본이 정부가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최대 20만 명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쓰나미로 20만 명이 사망하고 이제 저체온증으로 4만 2천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그렇다는 말이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지진이 구가 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 구가 일어날 시 쓰나미는 상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기록 중에 가장 최대의 기록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6,000년간의 쓰나미 기록을 모두 조사해서 그중 가장 컸던 쓰나미 피해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강도 9짜리 지진인 거예요? 홋카이도 앞바다에? 9짜리 지진이 나고 쓰나미도 9짜리가 나더라도 쓰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9짜리 지진이 난 데다가 쓰나미도 지금 과거 6,000년 중에 일어났던 지진 중에 쓰나미 중에 가장 컸던 지진과 같은 규모의 쓰나미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또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렇게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 이 피난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적설에 의해서 이동이 어려운 겨울의 심야를 이 지진 발생하는 그 상황으로 설정을 합니다. 아, 겨울에 지진이 일어난다. 겨울 심야 눈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서 차도 다니기 힘들어서 대피도 어려운 상황. 거기에 바닷물이 덮치는 상황을 상정을 해서 쓰나미 경보가 울리더라도 사람들이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 그렇게 했을 때 20만 명까지 사망자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이 안 되는데요. 대처 방식이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들이 한 번에 겹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해봤자 이게 요 정도일 겁니다. 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라면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태도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네. 피해를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치고 또 덮치는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의 대응. 네.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네. 쓰나미 대피 시설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규모 8, 7 이런 지진에 맞춰서 쓰나미 대피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9짜리가 발생하고 지난 6,000년간 발생한 쓰나미 중에 가장 큰 쓰나미가 올 거라고 라는 가정하에 네. 대피 시설을 만든다. 그래서 그 어떤 예상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스펙을 넘어가기는 어렵다. 최악을 상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이 방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책을 굉장히 낮춰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그거를 국민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최대 상한선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실제로 거기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피 빌딩 타워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미리 어디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네 쓰나미에 의한 피해자를 지금 상태라면은 19만 명까지도 겨울에 막 오고 이러면 사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해 놓으면은 3만 명까지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그리고 일단 한번 쓰나미 대피 시설로 도망을 가더라도 한겨울에 추운데 거기 있으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거 추위 속에서 그죠 이렇게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더 따뜻한 안전한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는 루트도 우리가 다 미리 설계를 해놨고 그리고 2차 대피소에서는 이렇게 보온 비품들을 다 사람 수에 맞게 다 마련을 해놓으면 이 어떤 저체온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서 국민들한테 대책을 아예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대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전문가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그리고 이 학계 소수 의견까지 모두 수렴이 되었다는 것을 이 워킹그룹에 대한 어떤 정보들 회의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회의록을 다 공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은 그래 알겠다.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오진 않을 거라는 거 우리도 확신한다. 믿겠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대비를 한다면 이 정도의 큰 재앙이 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재앙들은 충분히 대비가 되겠다. 우리 안심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담담하게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일본 사람들이 정말 지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까지 나서서. 네네. 예, 그럼 일본 지진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던데, 네네. 그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작년도 그러니까 한 5월 달쯤에. 네. 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 타츠키 료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입니다. 아하. 그 작가가 쓴 그 만화 이름이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네네. 만화인데
거기서 이제 뭐 동일본 대지진도 본인이 예측을 했었고. 아 정말요? 네, 뭐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도 자기가 꿈에서 봤었고. 퀸의 그 프레디 머큐리요? 네. 그리고 선지자군요. 예,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자기가 봤었고. 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이제 그 네.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만화에서 이 일본 남부 남해 쪽에서 네.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해일이 나가지고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게 남해 대지진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난카이가 네. 남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본 남쪽에 있는 곳인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또 난카이 해곡에 그 보면은 난카이 해곡이 뭐냐면 이번 큐슈, 시코쿠, 혼슈가 있으면 이 쪽에 있는 해구를 이야기합니다. 아. 이걸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이 섭입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 과거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 네. 거의 100년에서 한 200년 주기로 계속 9점대 지진이 발생을 그래요? 해 왔었습니다. 뭐 그리고 유명한 지진 중에 하나가 1707년도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지진의 여파로 후지산이 대폭발했던 사례까지도 예, 같이 있었던 거죠. 후지산이 활화산인가요? 지금도? 후지산은 매우 유명한 활화산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이 난카이 해곡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시 그 여파로 분화해서 화산재가 이 편서풍 제트기류를 타고 동편에 있는 도쿄도 쪽으로 낙하해서 이재민이 2,700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400년 전에 분화를 했었단 말이죠? 약 300 몇십 년쯤 전에 네. 예, 고 일이 있었고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은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있었고 마지막 난카이 해곡 지진은 1946년 일본 패망 직후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때 있었고 이제 그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건데요. 네네. 이게 제가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여기 일본 해구 쪽 동일본 대지진 예. 이쪽하고는 좀 그 과학적 근거나 대처 방안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떤 과학자들이 뭐 이런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던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확률 분포 함수 같은 거를 써가지고 앞으로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 80%. 그 확률 정규 분포에 따르면은 중간값이 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그 시점은 2034년입니다. 2034년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보다 얼마든지 일찍도 날 수 있다는 거죠. 30년 이내에 확률을 올해 또 일본 정부가 9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그렇다는 건 30년 안에 무조건 난다라고 와.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이 거의 확실하다는 소리네요. 예, 되겠죠. 예, 뭐 지금 여기서는 일본 정부가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도 이거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네. 그 안에 힘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누적이 됐는지 네네.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지질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믿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인과관계는 없다. 인과관계를 과학적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는 네.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표본이 너무 적은 통계적으로 불완전한 결과값이라고 네.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정말 이것을 과학적 완결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이게 틀릴 거에 집중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이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 준비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동일본 지진의 되풀이다. 아, 그렇군요. 우리의 태도는 진보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네. 그러면 또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는 건가요? 매우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지산 자체도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 그 화산 폭발 지수로 5 정도의 분화를 했었습니다. 그 네. 5 정도의 분화가 얼마냐면 우리 폼페이를 멸망시켰던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이 예. 예, 그때 당시에 규모가 5 정도가 됐었어요. 아, 그렇게 그런 폭발을 다시 한다고요? 후지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 후지산에 관련된 거는 그 지진계를 쭉 깔아 놓으면은요. 지진계를 쭉 깔면은 네.
뭘 볼 수 있냐면 지진파가 땅속을 어떻게 지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음파 검사를 몸을 하면은 네네. 음파 네. 지진파도 마찬가지로 음파랑 마찬가지인데 음파가 우리 몸에 뭐 뼈를 지난다, 살을 지난다, 물을 지난다 이러면은 그것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재구성해 보면 우리 내부에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진계를 설치해 놓으면 지진파가 뭐 녹아 있는 마그마를 통과할 때 그리고 단단한 암석을 통과할 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마치 지구 내부를 초음파 검사하듯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예, 그래가지고 계산한 후지산 아래에 있는 폭발 가능한 마그마 양은 이미 그 1707년도 폭발할 때의 양을 넘어섰다. 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세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갖는데요. 네. 주사위로 따졌을 때 가로 세로 높이 1km짜리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그마의 양이.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뭐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가스가 새질 않습니다. 우리 화산이 분출하면 막 가스가 막 나오고 이럴 것 같지만 뭐 연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와, 뭐 위험해 보인다 이럴 수 있는데 이 화산을 제대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나오지 않는 상황을도 위험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화산을 폭발하게 만드는 건 마그마 액 자체가 아닙니다. 돌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를 마그마라고 하는데 네네. 그 액체 자체는 폭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는 그냥 나오면은 하긴 뭐 이렇게 솟아 나오겠네요. 그냥 꾸역꾸역. 네, 맞습니다. 네. 뭐 꾸역꾸역이 정말 정확한 네네. 표현이고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보면 빨간 용암이 흐르는 거는 네. 그냥 용암이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현상에 불과한데 중요한 건 이게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폭발은 마그마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마그마 안에 녹아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아, 물이 폭발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그마 액을 네. 그 뭐 콜라 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을 그 콜라 안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마와 물의 관계는 그와 같습니다. 그 지하수를 끓이는군요, 마그마가. 끓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건 또 다른 프로세스인데 이 마그마 안에 우리가 그 샴페인이나 콜라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거기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물 분자들 사이사이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네. 따로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물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이 물도 마그마 액 안에 그 빈 공간에 있어가지고 얘는 물과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뚜껑을 따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콜라 액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부피가 급속히 팽창하지 않습니까? 네. 마그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물이 녹아 있다가 물이 마그마로부터 탈출하는 순간 그러면서 마그마의 부피가 급격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폭발이라고 부르죠. 우리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을 폭발이라고 우리 이제 부르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산에서 막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화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수증기입니다. 다른 가스나 뭐 어떤 화산 연기가 아니고요. 수증기고 그런 것들은 보면은 마그마 안에서 이 물들이 조금씩 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콜라병을 제대로 안 닫아놔서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지산에서는 그게 안 빠져나오고 계속 붙어 있다는 얘기네요. 밀봉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폭발력은 더 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가 그 20년도의 논문에서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화산 분화를 플리니식 분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 화산 분출의 다양한 형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는 이 왼쪽에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공포감을 많이 느낄 텐데 오히려 이런 것은 분화 규모,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합니다. 네. 그거로 봤을 때 이제 규모가 0에서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지고 뭐 백두산 대폭발 같은 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뭐 원자폭탄 터진 것처럼 터지듯이 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마그마가 굉장히 꾸덕꾸덕한 점성이 높은 겁니다. 네. 예, 지금 이 빨갛게 흐르는 거는 마그마가 물 같은 거고 아하. 이 하얗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마그마들은 점성이 엄청 높은데 어느 정도냐면 치약을 넘어서 점성이 거의 그 립스틱 같은 점성?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네요. 거의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스들이 빠져나갈 수도 없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립스틱 안에 공기방울이 갇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안 되죠. 네, 뭐 바셀린 같은데 공기방울이 하나 잡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뽀글뽀글 될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을 해요? 예, 그런 상태에서 폭발을 하니까 이게 가스들을 굉장히 녹이고 있고 빠져나오는 가스도 밖으로 못 나가게 붙들어 버립니다. 높은 점성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일제히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다 깨져 버리고 하늘로 가루가 돼서 날아가는 현상을 이제 가루가 돼서 예, 가루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 분화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화산재와 가스가 뒤섞여 있는 이게 이제 온도가 거의 1000도에 육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가루와 이 뜨거운 수증기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력을 가집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층권에 도달합니다. 올라가서. 엄청 높이 올라가네요. 네, 뭐 이게 주변의 대기와 이렇게 부력이 같아질 때까지 상승을 하다가 네.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니까 밑에서 공급은 되고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산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산구름이라는 게 생기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우산구름이 만들어지는 고도가 성층권에 도달하게 되면 네. 성층권은 우리 대륙권처럼 계절풍이 불지가 않습니다. 뭐 저기 동남풍, 북서풍 뭐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네. 계절에 따라서 항시 일정하게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트류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서 제트류를 탈 정도로 높이 이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 화산재가 쫙 가게 됩니다. 쪽으로. 네. 그럼 일본에서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 간다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1707년도에 폭발했을 때 네. 후지산의 서쪽 지역에서는 후지산 화산재가 발견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후지산의 동쪽에 있는 도쿄도 뭐 치바 뭐 이런 곳들은 네. 싹 다 화산재에 수 센티미터씩 파묻혀서 어이고. 예,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로 보고 지금도 이제 분할을 한다면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일본 정부는 이재민을 2,700만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산재가 1707년도 당시만큼 쌓이면은 이 화산재를 어디다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 화산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저 폭발 지수가 5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 근데 예상되는 후지산의 폭발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5입니다. 그것도 5예요? 그것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5입니다. 그래서 1707년도와 동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기보단 네. 우리는 그 상황을 상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7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재민이 될 수 있다. 아, 이재민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주변의 식생들은 다 파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어떤 전력망이 다 망가집니다. 네. 이 굉장히 합선을 다 유도를 해버리고 어떤 신칸센이나 이런 전력으로 가는 우리 그 KTX 같은 것들은 다닐 수가 없게 네.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재민이 되는 그렇군요. 거겠죠. 네. 네네네. 아이고 무시무시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화산재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제트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나마 한반도로는 안 오겠네요. 근데 조금 우리가 올해 일본의 고베대학교 연구팀이 올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논문이고 네. 이 동일 연구팀이 2018년도에 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네. 다 네이처 계열 저널입니다. 굉장히 저명한 저널들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키카이 칼데라 볼케이노라고 되어 있고 역시 네. 키카이 칼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키카이 칼데라가 뭐냐면 일본 큐슈 지역에 보면 여기 아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카쿠토, 아이라, 사쿠라지마 화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뭐
뭐 심심하면 맨날 또 터졌다 막 계속 나오는 화산이 있거든요. 사쿠라지마 화산인데 요게 이제 사쿠라지마 화산이고 이걸 품고 있는 칼데라. 네.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 같은 겁니다. 이 칼데라라는 건 이게 지금 쭉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것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게 이제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거고 네. 얘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얘는 7,300년 전에 분출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의 분출 규모가 백두산의 한 1.5배 정도 됐었습니다. 백두산 천년대 분화에. 네. 예, 그때 당시의 분화가 이제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 이 연구진이 밝혀낸 것은 지금 현재 키카이 칼데라 하부에 마그마가 220세제곱킬로미터 부피의 마그마가 다시 일발 장전되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백두산 천년 대분화의 분화 규모를 네. 규모 7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 7이 되려면 마그마가 한 번에 분출되는 마그마의 양이 약 100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부피가. 그런데 이 키카이 칼데라 아래의 마그마 방에는 220 큐빅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2.2배 가량의 백두산 그 분화 당시 분출됐던 마그마에 2.2배에 달하는 마그마가 이미 밑에 고여 있고 그래서 이제 그중 절반만 분출이 되더라도 백두산 천년 대분화와 같은 큰 폭발이 유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올해 4월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키카이 칼데라.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 키카이 칼데라에서 분출했던 화산재가 퍼져나갔던 영역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한반도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가 키카이 칼데라 화산재의 낙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오.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 아소산부터 쫙 여러 개의 화산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과거 10만 년 내에 아주 뭐 백두산 분화보다도 더 컸던 분화들이 한 차례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산재들이 분포한 영역입니다. 아소산 폭발했을 때는 북한까지도 화산재 낙하 영역에 포함이 됐었고 그렇군요. 거의 모든 분화에 제가 있는 부산 지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남의 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남의 일이 아니네요, 진짜.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일본 정부에서도 후지산을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을 후지산 자체 마그마도 있지만 그 1707년 당시에 대지진이 난 직후에 그 49일 후에 후지산이 폭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지산은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또 난카이 해곡에서는 30년 내 지진 발생 확률이 80% 이상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후지산 폭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키카이 칼데라도 지금 거기에 리스트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난카이 해곡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키카이 칼데라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그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한다면 우리가 뭐 일본에서 난 재해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도 그 재해 영역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